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카페 창문을 때리며 길게 번져나갔고 바깥 풍경은 마치 낡은 필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했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이곳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오늘 중요한 회식이 있어 아주 늦게 들어오실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딸의 직감, 사람들이 흔히 육감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나를 이곳 강남의 화려한 거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아빠를 보았다. 아빠는 맞은편 고급 일식집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빠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을 같이 쓰고 있었다. 비와 거리 때문에 그 여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가 자신의 정장 어깨 한쪽이 흠뻑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그 여자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주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주차된 검은색 세단 옆에 멈춰섰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순간은 내 심장에 그대로 밝히는 칼날 같았다. 아빠는 손을 뻗었다. 차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빗물에 젖어 그 여자의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빠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가 17년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내가 상장을 받아왔을 때의 자랑스러운 미소도,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의 따뜻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정하고 애틋하며 그리고 무언가 아주 다른 것을 담고 있는 미소였다. 아빠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그 짧은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여자는 이은주 씨였다.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항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강민준의 엄마.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탁 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귀는 멍멍해졌고 귓가에는 밖에서 울부짖는 빗소리와 다른 여자를 향해 미소 짓던 아빠의 모습만이 남아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파트 I 시작. 거짓된 평화와 균열의 시작. 17살의 나에게 가족이란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개념이었다. 곧 다가올 수능이라는 미친 듯한 압박 속에서 집은 나의 유일한 요새였고 그 요새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아빠의 든든한 어깨, 그리고 매일 저녁 부엌을 가득 채우던 뜨거운 된장찌개 냄새로 지어졌다. 아빠, 박지훈 부장님은 삼성전자에서 일하신다. 나에게 아빠는 우상이었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영웅이었으며 전화 한 통으로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다. 엄마, 김소희 씨는 남편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헌신한 분이었다. 엄마는 아빠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후방이었다.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사랑은 주말 TV 가족 드라마 같았다. 닭살 돋는 대사는 없었지만 늘 조용한 신뢰와 유대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드라마는 비극 없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완벽한 비단 위에 그어진 실선처럼 너무나도 미세해서 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을 만큼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아빠의 회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아빠의 회식은 점점 잦아졌고 끝나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아빠는 이상할 정도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비싼 양복은 계속해서 세탁소에 맡겨졌고 넥타이는 더 신중하게 골랐으며 회식 후 늘 풍기던 술과 담배 냄새를 덮을 만큼 낯선 샌다루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전화통화. 아빠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전화는 주로 늦은 밤에 걸려왔고 아빠는 목소리를 낮춰 아주 조용히 이야기했으며 가끔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무언가 여쭤보려고 문을 열었을 때 아빠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책상에 엎었다. 아빠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고 요즘 학원 생활은 괜찮냐는 엉뚱한 질문으로 화제를 돌렸다. 엄마도 무언가 느끼신 것 같았다.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던 우리 집 식탁은 이제 종종 침묵에 잠겼다. 엄마는 가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고 김치 한 조각을 집던 젓가락은 허공에서 멈추었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려놓곤 했다. 어떤 밤에는 옆방에서 엄마의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가 여쭤보면 엄마는 그저 애써 웃으며 애처로울 정도로 야윈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아니야, 딸.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엄마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혹독한 기업 문화가 아빠를 지치게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나의 요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단지 작은 흠집 몇 개가 생겼을 뿐이라고. 새 페인트 칠만 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완벽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초까지 파고드는 깊은 균열이었고, 곧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파트 2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상세 버전 1. 점점 커지는 의심. 내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그 균열들은 이제 그저 넓어지는 것을 넘어 내가 집이라 부르던 요새의 벽돌 하나하나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한때 희미했던 불안감은 이제 형체와 숨결을 가진 생명체로 변해 아파트 구석구석에 숨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모든 것은 아빠의 휴대폰으로부터 보다 명확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모든 불행의 근원인 미스터리한 블랙박스가 되었다. 예전에 아빠는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빠의 몸에서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화면은 항상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었고 내가 내 생일 그리고 엄마의 생일을 차례로 입력해 보았지만 화면은 차갑게 잘못된 비밀번호라는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다. 씁쓸한 소외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다가 우연히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아빠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아빠는 바로 올라오지 않으셨다. 그는 노란 불빛 아래 차 안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아빠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주 환하고 편안한 미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15분 후 집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짜증과 피곤이 섞인 얼굴을 한 박지훈 부장님이었다. 주차장에서의 그 미소는 문 밖 어딘가에 버려두고 온 것 같았다. 아빠의 거짓말 또한 더 어설프고 뻔뻔해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빠는 마케팅팀과 회식이 있다고 하셨다. 엄마는 평소처럼 숙취 해소용 해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밤 10시쯤 엄마는 아빠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마케팅팀 부장님 아내인 한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엄마의 놀란 목소리를 얼핏 들었다. 어머, 그래요? 남편은 오늘 그 팀에 일이 생겨서 회식이 취소됐다고 하던데. 엄마는 전화를 끊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해장국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그날 밤 세차게 흐르던 물소리는 마치 억눌린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집안의 공기는 산소가 부족한 지하실처럼 답답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고통스러운 무언극이었다. TV 소리는 평소보다 더 컸지만 코미디언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 뿐이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식사했고 엄마도 의무감에 밥을 입에 넣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주위 공기가 끈적하게 뭉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나는 내 밥그릇에 밥알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00, 끝도 없이. 집은 온도계상으로는 따뜻했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이 조용한 지진의 진앙은 바로 엄마였다. 엄마는 깡마르셨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눈 밑의 다크서클은 어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짙어졌다. 엄마는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아빠가 선물한 호접란 화분은 창가에서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엄마는 더 이상 그것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마 더는 견딜 수 없으셨는지 엄마는 맞서기로 결심한 듯했다. 아빠가 막 집에 돌아와 넥타이를 풀 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씨, 요즘 정말 그렇게 바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바로 내 앞에 앉아 있어도 여기에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곤에 지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또 당신 상상 시작하는군.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분위기 좀 무겁게 만들지 말아줄래? 그 말을 남기고 아빠는 서재로 직행해 문을 쾅 닫아버렸다.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녀의 말없는 등 그림자가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때의 엄마를 보며 나는 알았다. 엄마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탈진이었다.
엄마는 부서져가는 가족의 파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진맥진한 인내가 내 안에 불꽃 하나를 지폈다. 씁쓸한 결심의 불꽃이었다. 나는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엄마를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 이 수사 과정, 내 안의 결심이라는 불꽃은 고통을 행동으로 바꾸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시들어가는 모습과 내 집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었고 17살의 학생인 나는 그 전쟁의 유일한 병사가 되었다. 적은 아빠의 비밀이었고 첫 번째 전쟁터는 바로 그의 휴대폰이었다. 기회는 어느 주말 밤에 찾아왔다. 아빠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낯선 향수와 소주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그의 분신과도 같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나무 바닥을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온 세상을 깨울 것만 같았다. 아빠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자 여전히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질없는 숫자들을 시도하지 않았다. 김 이사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올랐다.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나는 몰래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엄마의 휴대폰을 집었다. 엄마의 연락처에는 아빠의 중요한 동료들 번호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진짜 김 이사님을 찾아냈다. 60세에 가까운 남자분이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던 번호와 완전히 달랐다. 그렇다. 김 이사님은 위장된 이름일 뿐이었다. 첫 번째 증거.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나는 아빠의 통화 기록으로 들어갔다. 가짜. 김 이사님의 번호로 수많은 전화가 오고 간 기록이 있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다음 날 학교 쉬는 시간에 나는 화장실 칸에 몸을 숨겼다. 떨리는 손으로 그 낯선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했다. 프로필 하나가 나타났다. 프로필 사진은 실제 얼굴이 아닌 모란꽃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름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은주. 그녀의 상태 메시지는 인용구였다. 사랑이 없는 곳에 머무르지 말라. 이은주. 나의 적은 이제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 필요했다. 아빠가 거짓말을 한 그날들에 어디를 갔는지 알아야만 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빠는 회사에 야근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학원에 가는 것처럼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맸지만 대신 집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아빠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삼진그룹 빌딩이 있는 여의도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반대 방향, 부촌인 청담동 쪽으로 향했다.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으로 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앞에 가는 저 검은색 벤츠 좀 따라가 주세요.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다. 내 인생이었다. 아빠의 차는 한 고급스러운 카페 앞에 멈춰섰다. 나는 택시비를 내리고 길 건너편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다. 아빠가 카페로 들어갔고 몇 분 후 한 여자가 안에서 나와 그를 맞았다. 그녀였다. 이은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이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빠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경악하며 주차된 차 뒤로 황급히 몸을 숙였다. 들킨 건가? 아빠가 나를 본 걸까? 나는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고 귓가에는 쿵쾅거리는 내 핏소리만 들려왔다. 3. 결정적 단서의 발견. 첫 번째 미행은 차 뒤에 몸을 웅크린 채 미친 듯이 뛰는 심장과 땀으로 축축한 두 손으로 끝이 났다. 나는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카페에 함께 있던 아빠와 그 여자의 모습은 일주일 내내 나를 괴롭혔고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을 고문으로, 집에서의 밤을 침묵의 지옥으로 만들었다. 처음의 호기심은 이제 씁쓸한 강박관념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기회는 어느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서울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분노한 여름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빠는 중요한 일본 파트너와의 회식이 있어 아주 늦을 거라고 하셨다. 그 거짓말은 심지어 성의도 없었다. 회사 일본 파트너는 지난주에 이미 귀국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아빠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나는 청담동의 그 거리로 가야 한다고 느꼈다. 엄마에게는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간다고 말하고 하얗게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버스를 탔다. 나는 내 상상 속에서 아빠가 나왔던 그 고급 일식집 맞은편의 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구석진 곳에 앉아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라떼 한 잔을 시켰다. 나는 그곳에 앉아 마치 사냥감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사냥감이 나타났다. 일식집의 문이 열렸다. 회색 우산을 든 아빠가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의 곁에 바싹 기댄 채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 이은주였다. 이제 비와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보였다. 나는 아빠가 자신의 정장 어깨 한쪽이 비에 흠뻑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그녀 쪽으로 우산을 완전히 기울여주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주차된 검은색 세단 옆에 멈춰섰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의 장면이 펼쳐졌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내 망막에 불에 달군 인두처럼 새겨졌다. 아빠는 손을 뻗었다. 차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빗물에 젖어 그녀의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빠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가 17년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내가 상장을 받아왔을 때의 자랑스러운 미소도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의 따뜻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정하고 애틋하며 깊고 죄스러운 감정을 담고 있는 미소였다. 아빠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 짧은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항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강민준의 엄마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배신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비에 젖어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멀리서 본 것이었지만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그대로 베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탁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귀는 멍멍해졌고 귓가에는 밖에서 울부짖는 빗소리와 다른 여자를 향해 미소 짓던 아빠의 모습만이 남아 나의 17살 영혼을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뜨리고 있었다. 4. 불륜상대의 정체와 비극의 규모. 그날 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 몸은 마치 악몽 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고 내 정신은 이은주 씨의 얼굴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치던 그 순간에 그대로 갇혀버렸다. 이은주.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카카오톡 화면 속의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그 이름에는 얼굴이, 가족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그녀는 아빠 회사 상무의 아내였고 어쩌면 엄마가 회사 파티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배신은 단순히 죄스러운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망 바로 안에서 정교하게 위장된 치욕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른 또 다른 이미지였다. 강민준, 그녀의 아들. 학원에서 내 이름 바로 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던 나의 가장 큰 라이벌. 이전까지 나는 그 애를 경쟁심과 약간의 질투심으로만 바라봤다. 이제 그 애를 생각하자 이상하고 숨막히는 고통이 나를 덮쳤다. 그 애는 알고 있을까? 자신의 엄마가 비 내리는 밤 다른 남자에게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아빠도 우리 엄마처럼 자신의 집에서 슬프고 말없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을까? 그 애도 자신의 집 저녁 식사 시간이 숨막히게 답답하다고 느낄까? 그 애도 진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밥그릇에 밥알을 새고 있을까?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이 붕괴는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배가 되었다. 균열은 우리 집의 기초를 가로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울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집을 파괴하고 있었다. 라이벌이었던 우리 두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만든 똑같은 비극 속에서 원치 않는 희생양이 되어 있었다. 내가 손에 쥔 진실은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악당을 폭로하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2배의 파괴력을 가진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만약 내가 이 폭탄의 스위치를 누른다면 하나가 아닌 두 가족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강민준도 그 잔해 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비극은 이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해졌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거짓말과 상처가 서로 얽히고 설킨 거미줄이었다. 그리고 나, 한 명의 자녀인 내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쥔 채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파트 2. 클라이맥스. 폭풍의 상륙. 1. 진실의 폭로. 그 운명적인 비 내리던 밤 이후로 진실의 무게는 내 17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에게 모든 것을 소리쳐 알리고 싶었고 아빠의 얼굴에 증거들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강민준과 벼랑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 내 입을 막아버렸다. 나는 내가 발견한 비밀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폭풍은 스스로 길을 찾아왔다. 거짓된 평화가 감돌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아빠는 파트너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셨다. 지겨울 정도로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방에 앉아 머릿속에 수학 공식을 억지로 쑤셔넣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떠돌았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청소를 하고 계셨다. 청소는 엄마가 미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렸다. 엄마는 모든 것을 닦고 또 닦았고 강박적으로 모든 물건을 정돈했다. 마치 집안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만 하면 내면의 붕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그러다 엄마는 아빠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곳은 몇 달 전부터 아빠의 개인적인 영토가 된 곳이었다. 작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아주 작은 쨍그랑 소리가 났고 그 뒤를 죽음 같은 침묵이 따랐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가 아빠의 서재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텅 빈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고급 보석함에 쓰이는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아름답게 반짝이는 플래티넘 목걸이가 있었다. 그리고 목걸이 옆에는 작은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 카드에 적힌 아빠의 필체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엄마 김소희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은주에게, 나의 어두운 날들의 빛이 되어주어 고맙소. 은주, 이제 엄마도 알아버렸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 나 혼자 조용히 감내했던 고통이 이제 엄마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다. 엄마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고 나는 엄마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남았던 믿음과 희망의 불빛이 영원히 꺼져버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빠가 돌아왔다. 나왔어. 아빠의 목소리는 즐거워 보였다. 아마 정말로 즐거운 골프를 치고 온 모양이었다. 아빠는 거실로 들어서다 서재에 있는 나와 엄마를 보고 멈칫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바닥에 우리 모녀 사이에 놓여있는 그것을 보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공기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폭풍이 공식적으로 상륙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필사적으로 유지해왔던 모든 거짓된 평화는 단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2. 가족의 붕괴. 서재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워졌고 나는 그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가 엄마 손에 들린 파란 벨벳 상자와 카드, 그리고 내 텅 빈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아빠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필사적으로 감추려 애쓰는 당혹스러운 공황 상태만이 굳은 표정 뒤에 남아있었다. 그 죽음 같은 침묵을 깬 것은 아빠였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내 물건을 뒤지고 있어? 그것은 연약한 질문이었고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 방어적인 시도였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늘 다정했던 엄마의 눈은 이제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카드를 내밀었다. 거래처? 박지훈 씨, 당신 거래처 이름이 나의 은주에게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은주라는 이름은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방 안에 울렸다. 아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의 당혹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나 감시했어? 당신에겐 그럴 권리 없어. 권리? 이번에는 엄마가 소리쳤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비명이었다. 당신이 나한테 권리를 얘기해요? 그럼 그 가짜 회식들은 뭐죠? 당신 옷에 배어있던 낯선 샌달우드 향수 냄새는요? 서재에 숨어서 해야만 했던 그 전화들은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지훈 씨. 대질은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다. 아빠의 어설픈 거짓말들은 엄마가 조용히 기억해온 시간과 사건이라는 증거들 앞에서 무자비하게 벗겨졌다. 비난의 말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오갔다. 아빠는 엄마가 의심이 많고 병적으로 질투한다고 비난했다. 엄마는 아빠가 배신자이며 은혜를 모른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소녀의 몸에 갇힌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세운 요새가 바로 그 건축가들의 손에 파괴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아빠의 잔인한 거짓말에 화가 났다. 하지만 이렇게 터져버릴 때까지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엄마에게도 화가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숨이 멎을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향한 아빠의 미소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의 침묵, 나의 두려움이 이 거짓된 평화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결국 더 끔찍하게 산산조각 나게 만들었다. 나도 공범이었을까? 분노에 차 엄마는 아빠를 향해 벨벳 상자를 던졌다. 상자는 아빠를 빗나가 뒤쪽 벽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서 튕겨나온 플래티넘 목걸이가 카펫 위에 외롭게 놓였다. 나는 내 경력을 포기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나는 당신과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고, 지훈 씨. 그런데 결국 당신은 내가 아끼고 모은 돈으로 나와 내 딸에게 썼어야 할 그 시간으로 다른 여자에게 줄 선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희생과 배신의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채 허공에 맴돌았다.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완전히 패배한 영웅일 뿐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밤에 몰래 듣던 그런 조용한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터져나오는 통곡이었고 절망으로 가득 찬 울부짖음이었다. 그 울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엄마의 세상, 그리고 나의 세상이기도 한 3. 붕괴.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함 소리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다. 엄마의 울음소리는 잦아들고 기진맥진한 흐느낌만이 남았다.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마치 수치심으로 만들어진 동상처럼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더 이상의 비난도 울음도 없었다. 극심한 폭발 뒤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엄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아빠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마치 그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침실로 들어갔던 엄마는 몇 분 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말없이 단호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여행 가방을 집어든 사람은 아빠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패배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가방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옷장 서랍이 열리는 소리, 옷가지들이 가방 안으로 급하게 채워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 하나하나가 이제는 날카롭게 비통한 침묵을 베는 칼날 같았다. 그는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다. 며칠치 정도, 어쩌면 영원히 쓸 만큼일지도 몰랐다. 가방이 닫혔을 때 아빠는 현관문에 섰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의 세상이자 자랑이었던 그의 두 눈에는 이제 내가 차마 마주 볼 수 없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나리야, 아빠가.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언어는 의미를 잃었다. 만약 후회가 있다 해도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거실을 훑었다. 그가 늘 뉴스를 보던 소파, 벽에 걸린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그 시선에는 상실과 뒤늦은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단순히 문 하나를 닫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한 챕터를 닫아버렸다. 집은 갑자기 기이할 정도로 넓어졌고 무서울 만큼 텅 비어버렸다. 엄마의 뜨끈한 김치찌개 냄새도 아빠가 보던 뉴스 소리도 더 이상 없었다. 따스함은 공기 중에서 모두 빨려나간 듯 오직 싸늘함만이 남았다. 그 추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벽들. 이제는 낯설어진 말없는 사물들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와 엄마는 우리의 집에 남겨졌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산산조각 난 현장이었고 한때 존재했던 가족의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IV. 결말. 무너진 현실과 마주하기. 1. 직접적인 호과. 그 후 몇 주는 느리고 흐릿하며 영혼 없는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흘러갔다. 우리 집 앞마당에 밝힌 집 내놓음이라는 나무 팻말은 나의 요새가 공식적으로 무너졌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차가운 부고장 같았다. 우리는 이사를 가야만 했다. 이제는 유령이 되어 마음을 짓누르는 기억들로 가득 찬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책만 알던 학생이었던 나는 짐을 싸는 법을 배워야 했고, 엄마가 무감각한 목소리로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했으며, 학교에서의 수군거림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했다. 외부의 수군거림은 소리 없는 고문이었다. 선생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 친구들의 어색한 안부 인사,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불편한 침묵까지. 하지만 학원에서 강민준과 마주하는 것만큼 최악인 것은 없었다. 우리 사이에 치열했던 경쟁은 이제 기묘한 침묵의 막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이기려는 눈빛으로 보지 않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으로 서로를 알아보았다. 우리는 같은 난파선에 탄 두 명의 적수였고 서로의 눈에 비친 우리 가족의 치욕을 억지로 목격해야만 했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 또한 영원히 변해버렸다. 엄마는 더 이상 내 눈에 전능했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소희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만의 고통과 나약함을 지닌 한 여성이 되었다. 우리는 서먹한 룸메이트처럼 함께 살았다. 같은 슬픔을 공유했지만 누구도 서로의 상처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가끔 나는 엄마가 넋을 잃고 몇 시간이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공동의 비극이라는 얇고 차가운 유리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아빠, 수트를 입은 나의 영웅은 죽었다. 그 대신 내가 몇 주에 한 번씩 어느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나는 한 남자가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고 공허했다. 우리는 성적에 대해, 날씨에 대해, 온갖 잡다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움푹 팬 눈을 가진 피곤한 중년 남자. 비 내리는 밤의 찰나의 미소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맞바꾼 사람이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 경멸, 그리고 그 깊은 바닥 어딘가에 내가 한때 가졌던 아빠에 대한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실감. 아빠는 떠났지만 배신이라는 존재는 남았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만 남은 가족의 새로운, 보이지 않는 구성원이 되었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재정의했으며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2. 심리적 변화와 성장. 첫 충격이 지나간 자리는 내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새로운 현실이 대신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더 작았고 아빠의 서재도 엄마의 작은 정원도 없었다. 그곳은 그저 머무는 장소일 뿐 보금자리는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교복을 세탁하는 법을 배웠고 엄마가 너무 지쳐 부엌에 들어가지 못할 때 간단한 식사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친척들이 동정 가득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올 때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가장 견고하고 신성하다고 믿었던 가족마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랑에 대한 나의 관점 또한 영원히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한 미소나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사랑은 이제 배신, 거짓말,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밀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손대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 깊은 상처는 나를 성장시켰다. 결코 편안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책에만 파묻혀 살던 순진한 17살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삶의 어두운 면을 보았고 속임수의 쓴맛을 맛보았다. 그 성장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더 강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평온한 표정 뒤에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사소한 일로 울지 않았다. 가장 큰 고통이 이미 지나갔기에 다른 슬픔들은 그저 사소한 흠집에 불과했다. 나는 침묵의 관찰자가 되어 예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어색한 미소, 회피하는 눈빛, 부자연스러운 침묵 같은 것들. 다른 한편으로 내면의 일부는 문을 닫고 무뎌졌다. 나는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쌓아 올렸고 누구도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믿음은 내가 더 이상 부릴 수 없는 사치였다. 나는 여전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그 사이에는 항상 나 자신도 허물 수 없는 거리감과 방어적인 태도가 존재했다. 나는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행복의 연약함과 진실의 잔인함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쓰러지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온전하지도 않았다. 나는 부서진 조각들로 다시 기워낸 존재였다. 깨진 틈새는 더 단단해졌지만 결코 아물지 않을 흉터를 영원히 지니게 된 그런 존재. 3. 이야기의 결말과 마지막 성찰. 오늘 2025년 7월 17일 나는 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비, 갑작스레 쏟아지는 여름비가 거리를 씻어내고 있다. 몇 해 전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던 그날 밤의 비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시절 카페 구석에서 떨고 있던 17살 소녀가 아닌 대학교 3학년생이다. 우리 가족은 피할 수 없는 궤도처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옛집을 판 뒤 아빠와 엄마는 조용히 이혼했다. 각자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 엄마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젊은 시절 접어두었던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열었다. 가끔 그곳에 들러 화사한 꽃들 사이에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엄마를 볼 때면 나는 그녀가 이제 괜찮다는 것을 안다. 아빠는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나와 아빠의 관계는 주말의 전화통화와 가끔의 식사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과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증오는 없지만 아득한 슬픔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색함만이 존재한다.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흑백의 비극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한때 배신을 명확한 형태를 가진 괴물, 한 사람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때로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갈망, 오래전부터 서서히 벌어진 균열,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함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이 아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건을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나는 용서에 대해 배웠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고상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나는 아빠를 용서한다. 그의 잘못을 지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내 영혼을 갉아먹었던 증오라는 짐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는 엄마를 용서한다. 그녀의 침묵과 인내에 대해 그녀 또한 속부터 썩어가고 있던 보금자리를 지키려 했었던 한 명의 여성이었음을 이해하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는 그 해의 17살 소녀를 용서한다. 그 무력함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용서한다. 그 소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짐을 견뎌냈다. 창밖에 비가 그치기 시작한다.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희미하게 비친다. 나는 깨닫는다. 가족은 재정이 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금자리는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갖춰진 장소가 아니라 향기로운 엄마의 꽃집에 있든 작지만 나만의 공간인 자취방에 있든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옛 요새의 붕괴는 나에게 내면으로부터 더 견고한 새로운 안식처를 스스로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성장은 바로 가장 혹독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